저번 시간에 우리가 태양계 확장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천왕성도 발견하고 해왕성도 발견하고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더 확장되는 태양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은하계의 발견, 그 다음에 은하계를 넘어서는 우주 구조에 대한 얘기들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확장되는 태양계인데 첫 번째 고민들은 해성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해성들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태양계로 해성들이 찾아오는 거는 아는데 이 해성들을 쭉 보니까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굉장히 짧은 해성들이 있고 어떤 해성들은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100몇 년씩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면 단주기 행성과 장주기 행성, 단주기 해성과 장주기 해성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단순히 주기의 길고 짧은 뿐만이 아니라 뭐의 차이가 있었냐면은 궤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원래 애초에 임마누엘 칸트가 성운설을 주장했었어요. 태양계 발생으로. 즉 어떤 이렇게 널쩍한 디스크 같은 성운이 이렇게 돌다가 그 가운데에서 태양이 생기고 그 주변으로 돌던 성운들이 뭉쳐져서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현재 이거는 맞죠.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증명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카이퍼 벨트에서 오는 애들이 단주기 행성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오냐면 이런 식으로 와요. 즉, 요 옆에서 보면 태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일렬로 늘어선 꼴이거든요. 행성들의 위치와 태양의 위치를 보면은 그럼 해성들도 요 주변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장주기 행성들, 아주 주기가 긴 애들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삼지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괜히 의자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의자를 보면 이제 이게 태양계라고 한다면은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원반위에서. 그럼 단주기 행성들은 이렇게 와요. 다 이렇게. 그런데 장주기 행성은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 두 가지가 다른 곳에서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주기 행성들이 오는 곳을 이제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카이퍼 벨트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면 요 가운데 태양계가 있고 우리가 지금 대충 생각하는 태양계가 있고 이 바깥쪽에 넓다랗게 벨트 모양으로 관계가 있는 데를 카이퍼 벨트라고 하기로 했어요. 저 카이퍼 벨트는 이제 명왕성으로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명왕성 보고 명왕성이 행성이네라고 하다가 이제 잘라버린 게 명왕성의 근처에 명왕성 말고도 명왕성 비슷한 크기의 별들이 이렇게 행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먼지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를 카이퍼 벨트라고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카이퍼 벨트가 저기를 있고 저기에서 단주기 해성들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려보자면 이랬습니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지구까지 저번에 1AU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천왕성, 해왕성 정도까지가 몇 AU냐면 10AU 정도가 돼요. 그러면 카이퍼 벨트는 여기서 요 바깥에 있는데 약 100AU 정도까지를 카이퍼 벨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계가 갑자기 10배가 커져버린 거죠. 카이퍼 벨트를 발견하면서. 이 카이퍼 벨트는 이제 초기 태양계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있었던 애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워낙 멀다 보니까 서로 거리가 멀어서 중력에 의해서 뭉쳐지지 못해서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져 있다가 이게 주변에 어떤 영향에 따라서 휙 하고 이제 움직임이 생기면 이 움직임이 해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장주기 해성들이. 얘네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제 막 고민하다가 이 행성들이 이렇게 있고 요 주변에 카이퍼 벨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치면은 요 바깥쪽에 이렇게 구 모양으로 공 모양으로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걸 오르트 구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오르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1950년에 얀 오르트라는 사람이 이거를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오르트 구름인데, 제가 지금 일부러 다시 그렸잖아요, 이거를. 왜냐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비율을 나타낸 건 아닌데, 태양계가 태양 주변에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가 뭐, 카이퍼 벨트라고 한다면,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거의 1만 AU 정도까지를 생각을 해요. 그 갑자기 카이퍼 벨트 때 10배쯤 커졌는데, 카이퍼 벨트를 포함한 것보다도 다시 100배쯤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세기 들어서 태양계의 크기가 길이로 약 1000배쯤 커져요. 그럼 이 부피로 따지면 1000의 세제곱이니까 10억 배 정도 커진 거네요. 부피로만 따진다면 태양계 전체가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 이렇게 해서 쫙 커졌습니다. 저 정도 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오르트 구름대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이 여기 있어요. 예. 그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알파 센타우리거든요. 그럼 오르트 구름의 끝부분에서 알파 센타우리 거리를 따지면 이게 한 1대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오르트 구름대 정도 되면 태양과 알파 센타우리 사이에 어디에 있는 공간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런 정도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태양계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이제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걸로 벗어나면 이제 알파 센타우리인데 남의 항성계까지 태양계가 침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충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왜 중요하냐면 그럼 나머지 항성들도 다 이렇게 카이퍼 벨트나 오르트 구름대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알파 센타우리도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도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럼 이 둘이 굉장히 가까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성과 항성이 완전히 서로 떨어져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항성과 항성이 제일 끄트머리가 이렇게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깝다면은 요 사이에도 서로 중력작용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항성과 항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천문학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발견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작겠어요. 명왕성보다 훨씬 작은 애들이 더구나 훨씬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띄운 우주선이 가기에는 너무 멀고, 지금 우리가 간 것 중에 보이저호가 명왕성을 넘어서 이제 카이퍼 벨트대에 진입해서 거기를 운행 중인데, 이제 한 몇십 년 지나면 카이퍼 벨트를 넘어서 오르트 구름대로 갈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됐을 때 걔가 제대로 작동해서 지구로 그 사진에 이걸 보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걔가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사진 정도밖에 없거든요. 가령 이제 지금 발달된 우리의 우주선 기술이라면은 지금 같으면 뭐 방사능 무슨 장치에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측정할 수 있는 걸 실어다가 보냈을 건데, 그 보이저호 보낸 게 거의 한 30년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실려 있는 건 그냥 사진 찍어서 지구로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 있는 메모리도 한 200kB 안 되는 거라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태양계가 확장이 됐다. 자, 그리고 나서 HR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H는 헤르츠 스푸룽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길고 자음이 많으면 독일계인 건데 실제로 독일 사람입니다. 이름이 헤르츠 스푸룽이에요. 스페링을 외우는 것도 좀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R은 러셀인데요. 저렇게 짧고 읽기 쉬운 건 당연히 영어 이름이겠죠. 하버드대 천문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버난트 러셀이 아니라 해리스 러셀이라는 천문학자예요. 근데 이 둘이 따로따로 발견해요, 이것도. 이 둘의 이름을 붙여서 HR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대충은 배우는 거예요. HR도라고 얘기하는데, 뭘 가지고 나누냐면 색깔하고, 그 다음에 그 밝기를 가지고 별들을 그룹화 시킨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일렬의 선이 있죠.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화이트 드워프스라고 돼 있죠.
백색 외생 계열. 그 다음에 여기가 슈퍼 자이언트, 초신성 계열, 초거성. 그 다음에 여기가 자이언트, 거성인데 보통 앞에 적색이란 말을 붙여요. 적색 거성, 그 다음에 초거성, 그 다음에 주계열성, 시퀀스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백색 외성,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주로 하얀색 계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면 하얀색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되는 거죠. 여기도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는 계열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천문학 쪽에서는 이걸 한 학기 정도 배운대요. 천문학과에서는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 이거는 이제 정말 이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은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별의 크기가 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별이 뜨거운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덜 뜨거운 거거든요. 원래 온도가 낮으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온도가 높으면 청색으로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우리가 무지개라면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거니까 온도가 낮으면 원래 빨간색이에요. 근데 온도가 조금 더 높으면 주황색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되는데 초록색 되는 거 잘 못 보셨죠? 왜냐? 빨주노초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럼 빨주노초가 합쳐지니까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빨주노초로 안 보이고 온도가 올라갈 때 빨주노흰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서 색깔이. 그랬다가 이제 점차 이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 계열의 빛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청백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더 많이 나오면 청색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불꽃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안 보이고 빨주노 하얀 청으로 가요. 이게 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그걸 알 수 있고, 일단 별의 크기와 별의 온도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그룹화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별의 진화가 설명이 돼요. 즉, 이렇게 가요. 별의 진화는. 얘가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가서 시간이 지나면 적색 거성이 됐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즉, 이런 식의 계열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처음에 지금 태양도 마찬가지인데 태양 정도 되는 크기는 이제 붉은색과 노란색 사이 정도의 색을 지니고 이제 타고 있는데 이 타는 이유가 핵융합 때문에 타는 거란 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 수소 다 태우고 헬륨 다 태우고 나면 탈 게 없잖아요. 그럼 수축이 돼요. 근데 수축이 되는데 수축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이 온도가 더 높아지면 뭐가 되니 이제 헬륨이 타기 시작해요. 수소와 헬륨 다 타고 탄소가 타기 시작해요. 그럼 탄소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별이 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져요. 그래서 밀어내는 힘이 세니까 별이 커지는 거죠. 풍선이 커지듯이. 그러면은 이렇게 자이언트가 돼요. 거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근데 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적색 거성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또 다 타. 그럼 다 타면 이제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수축을 해요. 근데 폭발하거나 수축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쭉쭉쭉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뭐가 안 되면은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화이트 드워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데 이 그림 하나로 뭐가 설명이 되냐면 그 주 계열성은 뭐가 결정하냐면 질량이 결정해요. 질량이 큰 별은 크고 질량이 작은 별은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이 질량에 의한 크기가 뭘 결정하냐면 별의 일생을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즉 질량이 이 정도 되는 애는 이렇게 갔다 오고 이 정도 되는 애는 이렇게 갔다 오고 이 정도 되는 애는 이렇게 갔다 와요.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요 위쪽으로는 블랙홀이 있어요. 중성자별하고 이쪽에 있는 애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했는데 올 때가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별이에요. 중성자별 블랙홀. 물론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요거는 계열. 그 다음에 이렇게는 별의 진화 과정.
이런 거를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그램인데, 그래서 저걸 HR 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런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말 우주 전체로도 빅뱅과 끝이 있고, 별 하나로도 이제 진화 과정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는가.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은 완전히 와장창 깨져버리는 이런 결과를 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재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셰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거예요. 이 셰페이드 변광성 뭐냐면 이제 변광성이란 건 빛의 밝기가 변하는 별의 변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변광성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변광성이 있냐면 쌍성이 있어요. 별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주위를 도는 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별들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합쳐졌을 때랑 떨어져 있을 때 우리 눈에 밝기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서로 겹쳐지면 뒷별이 앞별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되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쌍성형 변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폭발형 변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신성 같은 경우인데 별이 폭발을 하게 되면 폭발하는 순간 은하보다도 더 밝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초신성 폭발형 변광성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가 이제 맥동형 변광성이라는 게 있어요. 맥박 치듯이 주기가 변한다고 해서 맥동형 변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셰페이드 변광성 같은 경우가 그런 맥동형 변광성이에요. 근데 이 맥동형 변광성은 어떤 정도냐면은 쌍성은 쌍성인데 한쪽에는 아주 뜨겁게 타는 별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백색 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이 뜨거워진 백색 외성 쪽으로 적색 거성에서 가스 성운이 흘러 들어가요. 그 흘러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별의 질량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그 다음에 별의 크기는 별의 밝기를 정하거든요. 따라서 이 변광성이 어느 주기로 도는지를 알면은 이 별의 밝기가, 원래 밝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밝기를 알고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아, 얘가 얼마나 멀리 있다 정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척도로 쓰게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별의 거리를 잴 때 뭘로 잰다고 했냐면은 연주시차로 잰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연주시차로 잴 수 있는 범위가 워낙 한정돼서 우리 은하계 안에서도 다 못 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멀리 있는 별들을 재고 싶을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뭐냐면, 하나가 이 셰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셰페이드 변광성이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밝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밝기를 우리가 아니까 그 별의 실제 광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광도를 측정해서 이 둘을 비교하면 그 별의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 적색편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적색편을 가진다. 그럼 이 적색편을 계산하면 또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중간거리 우주에 있는 별들까지의 거리를 재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재봤더니 별들이 너무 뭔가, 우리가 19세기까지 생각했던 별들은 뭐 기껏 해봤자 몇천 광년, 몇만 광년 이런 정도 했는데, 이렇게 뚝 재봤더니 안드로메다 성운이 무려 4천만 광년이더라. 뭐 이런 것들을 잰 거예요. 그 다음에 은하 자체가 반지름이 5만 광년이더라. 그럼 빛의 속도로 5만 년을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먼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는, 태양은 은하의 중심은 3만 년 광년 떨어진 곳에 있더라. 우리 은하 중심 가는데도 빛의 속도로 3만 년이 걸리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정도가 됐는데 이런 거리를 잴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이전에는 이런 정도 거리는 생각도 못했던 거리인데,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변광성을 통해서 10만 광년, 100만 광년, 1000만 광년, 이게 우승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상태.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냐면, 여기 보이시는 리비트라고 하는 여성 천문학자인데요. 하버드 천문대. 저번 시간에 제가 컴퓨터 얘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천문대가 생기면서 온갖 잡계산들이나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쓰는데 동원됐던 여자 그 수학자, 천문학자 인력들을 컴퓨터라고 얘기한다고. 사실 리피트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의 마지막 세대이자 이제
자기 이름으로 발견한 거를 발표한 최초의 천문학자가 될 거예요. 여성으로서는. 그래서 리피트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교수도 해요. 최초로. 이과 쪽에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과 쪽에서는 최초의 여자 교수였는데, 어쨌건 이 사람이 셰페이드 변광선을 발견했는데 이게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업적을 이제 이룬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그 당시에 셰플리 커티스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날짜가 있어서 아까 오늘은 논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둘의 논쟁이 뭐였냐면은 셰플리라는 사람은 우주 전체는 우리 은하다. 우리 은하가 우주 다다. 우리 은하 바깥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커티스는 아니다. 안드로메다 같은 건 우리 우주 밖에 있는 또 다른 우주다. 저번 시간에 제가 칸트가 썼던 용어를 말씀드렸죠. 섬우주라고. 아일랜드 유니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또 써요. 이 사람이. 안드로메다는 뭐다? 그 아일랜드 유니버스다라고 하고, 셰플리는 그게 아니야. 걔는 클러스트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논쟁이 막 붙어요. 그리고 이제 근거로 든 게, 할로 셰플리가 근거로 든 거, 안드로메다의 신성이 밝기가, 안드로메다에서 신성, 새로운 별이 발견됐는데 밝기가 너무 밝은 거예요. 만약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라면 그렇게 밝을 수가 있냐? 안드로메다 안에 있는 별의 밝기가?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건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라고 밝혀져요. 이전까지 그런 걸 확인을 못 했는데 뭘 밝혀지냐면,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은 은하보다도 더 밝아지거든요. 은하 한 개보다도. 그 은하가 보통 1000억 개 정도의 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0억 배 이상 밝아지는 거야. 근데 이 당시는 그걸 몰랐으니까 너무 밝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밝다면 가까이 있는 걸까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이 아니야. 은하의 중심은 저희 공수 자리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고, 커티스는 뭘 이랬냐면, 안드로메다에서 새로 발견되는 별의 개수를 셌는데, 이 사람은 별의, 신성의 밝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신성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해요. 신성의 개수를 재봤더니 우리 은하에서 발견된 신성의 개수보다 더 많어. 어떻게 우리 은하 안에 포함된 하나의 클러스트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신성의 개수가 은하 전체보다 많을 수가 있겠냐. 응? 그러니까 얘는 바깥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성운에도 이렇게 우리 은하에 보면 은하수가 있잖아요. 띠. 이런 띠가 보이더라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적색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이 막 붙었는데, 이거를 누가 했냐? 아까 그 셰페이드 변광성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셰페이드 변광성을 가지고 그 밝기를 가지고 거리를 재본 거예요. 누가? 허블이. 그래서 재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4천만 광년인 거예요. 4천만 광년이 너무 떨어져 있네. 그럼 우리 은하 바뀔까? 라고 결론이 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중요한 얘기였어.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점점 확장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문학 하면은 흔히 가장 재미있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블랙홀인데, 이 블랙홀은 역시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부터 나왔겠죠. 근데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 이전에도 블랙홀에 대한 얘기가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 의한 블랙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주장. 근데 그거는 오늘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빼고, 뉴턴 역학에 의한 블랙홀이 17세기, 18세기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생략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그 해, 바로 1916년. 카를 슈바르츠 실트라는 독일의 천문학자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때가 아마 1차 대전 중이었나 봐요. 1차 대전이었는지 아니면 뭐 독소 전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쟁터에서 그 방정식에 따른 계산을 이제 전쟁 틈틈이 해요. 그래서는 블랙홀에 대한 이론 완성에 발표를 하고, 몇 달 뒤에 죽어버려요. 총 맞아서. 근데 어쨌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홀은 가능성만 얘기하고 그 이외에는 좀 잠잠했는데, 1918년에 아까 얘기했던 셰플리 있잖아요. 셰플리가 구상성단 분포에 대한 연구로 은하의 중심을 발견해요. 즉, 이 말이 뭔지 좀 잘 모르시겠죠?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성단이 구상성단과 상계성단 두 가지가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구상성단은 은하계 중심에 있고 상계성단은 은하계의 나선형 8부근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상성단들이 어디 있는지 대충 자리를 잡으면은 그 구상성단의 중심이 은하의 중심이겠죠. 라는 거죠. 그 우주에 있는 구상성단들을 이렇게 이제 쭉 조사를 했어요. 태양, 우리 지구로부터 거리들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얘네들의 중심을 딱 잡았더니 여기가 공수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은하의 중심을 할로 셰플리가 1918년에 발견을 했어요. 어디 있는지는.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까매. 우리 은하의 중심이. 은하의 중심이라면은 은하 전체 중력의 중심이니까 뭔가 질량이 굉장히 거대한 별이라든가 뭐 성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정작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가 발견한 게 정말 은하의 중심이 맞냐?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를 해봐도 거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심이 갔겠죠. 그래서 거기를 대고 계속 사람들이 관찰을 해요. 그러다가 1932년에 그 중심에서 여기 보이시죠? 이 은하의 중심에서 전파가 발생하는 거를 확인을 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뭔가 있으면 틀림없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전파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영향을 줘서 1939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전파 망원경을 미국이 설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 전 우주에다 찍고 이제 전파를 내는 전파원들 쭉 작성을 해서 이제 지도를 그리는 거죠. 이제 전파에 의한 지도들을. 그리고 봤더니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은하들도 살펴봤더니 거의 모든 은하들마다 은하의 중심에는 항상 블랙홀이 있더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우주의 원리는 만유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 만유 인력이란 건 가장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게 있는 건데 그럼 은하들마다 가장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블랙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거였죠. 처음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전파가 왜 나왔냐면은 은하의 중심에 굉장히 거대한 블랙홀이 있고 그 블랙홀 주변으로 이런 블랙홀과 상호관계를 갖는 강착 원반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강착 원반이라는 게 있는데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스팟, 점이에요. 그래서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중력이 함몰돼 버렸으니까 이건 부피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팟인데 이 스팟에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아까 블랙홀 처음 이론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뭐라고 했죠? 슈바르츠-실트. 네.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반지름 안에 들어간 건 몽땅 요 특이점으로 가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기를 슈바르트-펠츠 반지름이라고 하고 요 반지름으로 둘러싼 이 구를 뭐라고 하냐면 지평선이라 해요. 사건의 지평선.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요 점을 특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점을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사건의 지평선 안쪽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요 자체가 하나의 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의 중심을 딱 잡으면 거기가 특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제가 교과서를 봐도, 과학책을 봐도 이런 식으로 알려주진 잘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간에 블랙홀의 구조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의 지평선이 그래서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블랙홀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증발을 한다. 복사를 낸다. 블랙홀을 복사를 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블랙홀이 점점 줄어들어요. 질량이 감소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근데 우리 은하 중심에 이렇게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의 인력에 의해서 당겨져 온 어떤 먼지 구름이라든가 뭐 이런 그 구름대들이 있는데 이 구름이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우리가 아까 태양계에서 얘기했던 오르트 구름대랑 비교하는데 굉장히 밀집된 구름들인데 이 구름대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 주위를. 그래서 강착 원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근데 회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발생을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마찰이 있겠죠. 이 마찰에 의한 결과가 전파로 나오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은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은하들도 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암흑물질인데, 아까 암흑물질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암흑물질은 뭐냐? 근데 암흑물질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자, 우리가 이제 아까 팔 잡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 김연아로 해보면 김연아가 제자리에서 휙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팔을 벌리고 회전할 때 천천히 하다가 팔을 오므리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어요. 어떤 물건이 회전을 할 때 반지름이 짧으면 빨리 돌아야 되고 길면은 천천히 돌아도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긴데 빨리 돌면 안 돼요. 긴데 빨리 돌면 얘가 벗어나 버려져요. 그 다음에 자기 속도보다 더 느리게 돌면은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그 어떤 저번에 이제 뉴턴 얘기할 때 이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반지름이 주어지면 그 반지름에 맞는 속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속도만큼의 속도로 돌아야지만 얘가 공전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아주 이런 시기, 1933년에 츠바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는데, 우리 은하의 바깥 팔 쪽에 있는 항성들이 너무 빨리 공전을 하는 거예요. 은하 중심을. 방금 이걸 은하라고 생각하는데, 은하에 이런 팔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바깥쪽 팔에 있는 별들은 천천히 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곡선을 형성해요. 반지름이 점점 길어질수록 공전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속도가. 바깥으로 가는데 속도가 안 느려져. 가운데 있는 놈보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고민을 했다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더 강하게 얘네들을 잡아끄는 뭔가 물질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물질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다크매터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봤더니 다크매터가 더 많은 거죠. 아까 우리 그래프 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너리 매터는 4.9%밖에 안 되고 다크매터가 29.몇%를 차지하더라.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우주 총 에너지량의 26.8%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흑 에너지 빼고 오디너리 매터랑 다크매터랑만 비교할 때는 총 물질의 84.5%를 차지하더라. 와, 정말 많구나. 이런 건데, 얘가 암흑 물질인 이유는 전자기파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보는데, 아까 말했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스펙트럼도 보고 X선도 보고 그 다음에 감마선도 보고 전파도 보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가 다 전자기파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전자기파하고 상호작용하는 이 중에 어떤 것로도 걸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암흑 물질들이 실제로 뭘 결정하냐면 우주의 구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우주의 계층을 한번 설명드렸죠. 별하고 성간 물질이 있고, 얘가 성단하고 성운이 되고, 얘네들이 모여서 은하가 되고, 그러면 이 은하들이 모여서 몇십 개 정도 되면 은하군이 되고,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면 은하단이 되고, 몇만 개씩 모이면 초은하단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초은하단들이 더 여러 개 또 모여 있는 거를 우주 필라멘트라고 해요. 은하 필라멘트. 이게 우리 은하 주변에 있는 우주 필라멘트 구조들인데요. 이 우주 필라멘트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필라멘트도 종류가 또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복합 초은하단. 그러니까 은하단들이 여러 개가 있는, 초은하단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은하단들이 모여 있는 이런 거를 복합 초은하단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 좀 평면형으로 펼쳐져 있는 또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장성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Great Wall. 만리장성의 Great Wall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9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 CFA2 장성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CF
A2 Great Wall이 되겠죠. 하는 게 나오고, 이거는 그 컴플렉스 오브 뭐 슈퍼 갤럭시 뭐 그룹인가 유닛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초거대 퀘이사군이라는 게 또 발견이 돼요. 이 퀘이사는 그 아주 옛날에 있던 은하들에서 발견하니까, 우리가 발견하자면 수십억 광년 멀리 있는 은하에서 발견되는 천체들인데요. 그 얘기는 수십억 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퀘이사라는 게 은하는 아닌데 은하처럼 빛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퀘이사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 있는 것들이 또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런 것들이 아니 왜 저렇게 한 군데 모여 있지? 다 흩어져 있지 않고 골고루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그걸 고민하다가 뭘 생각하냐, 암흑 에너지들이 뭉쳐져 있으면은 그 암흑 에너지들 주변에 저런 게 뭉치는 게 아닐까? 마치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물 안에 산호가 이렇게 쭉 자라서 가지를 만들어놔요. 그럼 그렇지 않은 곳하고 산호 가지가 있는 곳하고 틀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산호 가지 주변에 말미잘도 살고 히드라도 살고 갑각류도 살고 그 다음에 수초들도 자라고 이러면서 그쪽 부분이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 전체의 암흑 물질이 이런 필라멘트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필라멘트의 중력에 이끌려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오디너리 물질들이 모여서 은하들을 만들어서 저런 구조를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름도 멋있게 지었죠. 2000년에 밀레니엄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한 10대쯤 동원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한 거의 일주일 넘어를 계속 돌렸대요. 슈퍼컴퓨터 10대를. 그런데 이제 거기다 뭘 넣냐면은, 그 암흑 물질을 몇백억 개를 이제 장소를 탁 잡아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디너리 물질을 지금 비율에 맞게 집어넣고 얘를 막 돌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십억 년이 지나게끔 이제 그 안에서 계산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저게 우주 구조, 거대 우주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암흑 물질 때문이구나 라는 것까지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암흑 물질이 과연 어떤 입자로 만들어져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랑, 암흑 에너지가 진짜로 있는 건지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못했어요. 시간도 제약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원 주제에서 좀 어긋나서 있는 것들인데, 근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별의 에너지원. 아까 제가 핵융합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핵융합이 별의 에너지원인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초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지, 이런 얘기들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인류의 우주 진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랑, 아까 특이점은 잠깐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특이점은 뭐냐면 빅뱅 순간이에요. 우주가 맨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도 하나의 특이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블랙홀이라든가 빅뱅과 같은 특이점은 아주 높은 온도와 에너지가 있고, 높은 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압력도 되게 크고 만유인력도 세요. 이 경우에는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모두 다뤄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합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촉근 이론이니 뭐 양자 중력 이론이니 하는 것들이 들어온 게 바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패스. 그 다음에 우주론의 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건 최대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합의한 내용들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앞으로 우주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흔히 요새 유행하고 있는 다중우주론 있잖아요. 멀티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지, 멀티 유니버스도 종류가 한 10대까지 정도 종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이론이 아니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촉분 이론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양자 중력 이론, 또는 이제 모형 구축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하기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전문적이고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딱 4시 5분이네요.
인한 플라네트에서 얘기한 예. 그레이트 월이 예. 닥터 후에서 얘기한 그레이트 월이 같은 예, 그거를 인용해서 한 거예요. 예. 닥터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이 나름대로 의미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걸 공부하고 너무 재밌어요. 예. 예.